2010년 8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다가구 주택 3층 옥탑방에서 42살 엄마, 14살 딸, 11살 아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려있던 현관문 안으로 낯선 30대 남자가 불쑥 들어오더니 아이들 앞을 막아서는 엄마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망설임 없이 내리칩니다. 비명소리에 방에 있던 아빠가 거실로 뛰어나오자 남자는 물고 있던 담배와 망치를 바닥에 버리고는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칼을 꺼내어 아빠의 배를 수차례 찌르고 문 밖으로 사라집니다. 아이가 경찰에 신고해서 엄마 아빠를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엄마는 두부 골절상으로 중상이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병원으로 후송 중 4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한 가정이 순식간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양천경찰서는 금품 강취나 성폭행 시도 등이 없었기에 원한에 의한 살인 쪽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안정시킨 후 들을 수 있었던 범인의 인상착의는 파란색 야구모자를 쓰고 아래 위로 검은색 옷을 착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인이 두고 간 범행에 쓰인 망치와 뱉어낸 담배꽁초, 쓰고 있던 모자로 DNA를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범인의 쪽지문 10점도 함께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DNA와 유전자 은행에 보관 중인 전과자의 DNA를 대조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한편 원한에 의한 범행이 유력하다고 판단해 주변을 조사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원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범인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주변의 CCTV 900여 대의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분석 결과 키 170cm 정도의 호리호리한 체격, 까만 피부의 30대 전후로 범행 전날부터 양천구 일대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이 34군데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CCTV를 통해 회색 배낭에 빨간 줄이 있는 검정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CCTV 영상 속에 범인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걷는 모습이 있어서 CCTV가 촬영된 시간에 해당 지역에서 통화한 사람들을 전부 조회했습니다. 범인이 통화한 시간, 반경 1km 내에서 통화한 사람은 2만 5천 명 이상이었고 일일이 확인했지만 범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보됐음에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찰은 8월 13일 공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전국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언론 매체와 길거리 게시판에 범인이 찍힌 CCTV 화면을 공개하고 수배 전단 2만 8천 장도 배포했으며 인근 지역 유사수법 전과자와 우범자 9만 명을 대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범행 전날부터 인근을 배회했기 때문에 인근 거주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범행 현장 인근 4천여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탐문 수사도 병행했습니다. 범인의 DNA와 인상착의가 확보됐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지만 예상외로 검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36일이나 흘러가고 있던 2010년 9월 11일 승합차를 타고 양천구 일대를 순찰하던 중 범인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발견합니다. 모자를 제외한 복장이 모두 범인이 범행할 때 착용했던 것과 동일한 사람을 발견한 형사는 차에서 내려 용의자를 잡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용의자는 형사가 차에서 내려 다짜고짜 묻자 네? 뭘요? 라고 물었습니다. 망치로 사람 왜 때렸어? 라고 묻자 모든 걸 들켰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용의자는 반항 없이 순순히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시죠 라고 말했고 형사는 남자를 현장에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33살인 범인 윤씨는 강도 강간죄로 총 14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강력 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출소 후 갈 곳이 없던 윤씨는 신월동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하며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는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CCTV상으론 분명히 용의자가 통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왜 2만 5천 명 통화기록 조사할 때는 용의자의 통화기록이 나오지 않았는지가 경찰에겐 의문이어서 윤 씨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었습니다. 윤 씨는 그 당시 통화한 것이 아니고 공짜 휴대폰을 개통했는데
판매점에서 노래 몇 곡을 넣어주었고 귀에 대고 그 노래들을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윤 씨가 범행 당시 옷을 그대로 입고 다녔다는 점이었습니다. 증거인멸의 차원에서 소각하거나 유기하는 것이 정상이고 공개 수배까지 하는 상황에 어떻게 그대로 입고 다녔는지 이상했습니다. 윤 씨는 옷 사입을 돈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TV도 컴퓨터도 없어서 검거될 때까지 자신이 수배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피해자가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지공단에서는 왜 범행 당시와 동일한 복장으로 다니는 윤 씨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평소 새벽 4시쯤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윤 씨와 마주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은 범행 동기였습니다. 윤 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일 새벽부터 일용직 일을 찾아다녔지만 오후가 될 때까지 일을 못 구합니다. 오후 5시를 넘기며 양천구의 한 놀이터에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며 막걸리 한 병을 먹고 나니까 모든 것이 거슬리기 시작했답니다. 때마침 근처 옥탑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나는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웃음소리가 기분 나빠서 살인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의 불우했던 가정 형편과 비교하니 갑자기 저들만 행복한 것 같아서 감정이 치밀어 오르며 격분한 윤 씨는 웃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거침없이 올라갔고 마침 현관문도 열려있는 터라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무차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2010년 9월 14일 현장 검증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죄송합니다. 죽어서라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1977년 경북의 한 염전 마을에서 태어나 어릴 적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에 시달리며 불우한 시절을 보냅니다. 그나마 그런 아버지라도 있었을 땐 친척이나 이웃들이 무시하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술병으로 사망하고 나자 주변에서 무시하고 돈이 없어지거나 하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 집단 구타를 하는 등 식구들을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중학교도 마치지 않은 채 상경에 유흥업소 등을 전전했고 마치 아버지가 하던 행동 그대로 때려 부숴 경찰서를 들락거립니다. 19살 때 알고 지낸 형들과 가정집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짓거리를 시작으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14년 6개월을 복역한 범죄자였습니다.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한 가정을 파괴한 것입니다. 윤 씨는 오랜 수감기간 동안 한 번도 가족이 면회를 오지 않자 가족에 대한 원망을 가슴속에 쌓아갔고 행복한 가정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어린 시절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하자 그는 한참 동안 기억을 떠올리려 애쓴 후 죄송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납득할 수 있는 동기나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공격하는 범죄입니다. 묻지마 범죄는 정식 학술적 개념이나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 아무에게나 흉기를 휘두르는 흉악 범죄가 빈발하자 이 현상을 이해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명칭의 필요에 의해서 붙여진 용어입니다.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들이 자신은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해 보여서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싫고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으며 희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혼자 죽기에는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도태되고 밀려 설 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는 과정 속에서 현실과 자신 간의 괴리감은 그 깊이를 점점 더해가고 그렇게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 촉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증가한다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또한 학대와 폭력이 벌어지는 위기 과정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가족에게 주거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을 시세의 30% 금액에 제공했고 유족 구조금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 후 첫 사례입니다.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